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꽃보다 2588.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됐는데요. 어제는 청문회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 들어봤죠. 오늘은 야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 청문위원이죠. 정의당 서기호 의원 연결합니다. 서기호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기호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죠? 네. 그렇죠. 같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결격 사유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서기호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상호 후보자의 경우는 예. 과거의 다른 후보자랑 달리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이런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게 아니었고요.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 있게 독립해서 수사를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건이라기보다는 뭐 사안이죠. 예, 예. 고스란히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업무상 자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박상호 후보자가 당시에 수사검사팀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그 수사팀이 공범 3명의 존재를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확정이 그거가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고문 경찰이 3명이 더 있다는 것을 자백을 이제 안상수 검사 받고 예. 후보자가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후보자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 뒤에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래서 대법관 업무상 자질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일부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과 이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알고 수사하지 않았던 거, 요 두 가지는 이제 사실관계 확정된 거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칠 필요 없는 사건이다라고, 죄송합니다. 없는 사안이다. 법률가시니까 뭐 사건 하시는 거 뭐. 근데요, 네. 제가 일단 차례로 좀 여쭤볼게요. 업무상, 그러니까 도덕성은 문제가 없었나 보죠, 이분이? 없었다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부분도 몇 가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근데 뭐 업무상 추진비 관련된 거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요 대법관으로서 예. 과연 재판을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할 수 있느냐, 외압에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여기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공범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막내 검사가 인지를 하고 야 이거 인지했으니까 내가 수사해야지라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세요? 그렇지만은 이게 명백히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직을 각오하고 나서라도 밝히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노력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사직할 각오 자체도 없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게 쉽지는 않을 단순한 것 사건이면 같은데. 모르겠는데요. 역사적으로 87년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을 고문해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고문이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을 근절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안상수 창원시장이죠, 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증인으로 나오죠. 네, 나오는 거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언으로 나오는데 안상수 전 대표,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팀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막내 검사도 문제라면 안상수 전 시장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상수 시장도, 안상수 전 대표도? 네, 그분도 문제가 있긴 한데요. 예. 조금 다른 부분은 그분은 그 1차 수사를 끝난 다음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면서 사직서를 실제로 냈던 분입니다. 근데 사직서가 반려됐죠. 예. 그리고 직접 고문 경찰 2명으로부터 자백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했고 수사 계획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아무튼 사직서를 그런 부분에서는 냈군요. 어떤 안상수 전 대표는. 예. 그래서 그 뭔가 노력을 하려고 했던 흔적은 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지금 박상호 후보자는 전혀 그런 노력 자체도 흔적도 안 보이고 어떤 사직을 각오하고서라도 뭔가 밝혀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상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 1차 수사를 끝내고 나서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요. 네. 여주지청을 발령난 이후에도 안상수 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혹시 추가 수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검사장이 여주지청을 발령을 내면서 그 검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혹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정의군 전국사재단의 폭로회에서 5월달에 이제 다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여주청에서 다시 파견돼가지고 수사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 끝내고 여주청 발령 난 뒤에 전혀 몰랐다 이거는 다 좀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알고는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언론 보도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요. 뭐 동아든 조선이든.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언론 보도에 이렇게 언론 보도를 가지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가 진행 열리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후보자 측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언론 보도를 참고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최초의 2월 달에는 이 박 후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론 보도라든가 서면 답변서에서도 그런 취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취지요? 여주지청 발령된 이후에도 안상수 검사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서면 답변서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한변협이 왜 저 대법관 후보자들 이 대법관 끝난 다음에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는 서약서 받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한다. 이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 사실상 거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대한변협에서 이제 개업 포기서를 이제 요청한 거는 어떤 법적으로는 이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맞죠. 후보자의 입장이 그 얘기는 맞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변협에서 이제 이런 걸 요구하게 된 것은 이제 대법관 6년간 했던 그 지위를 가지고 예.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그 전관 이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대법관 지위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달라, 공적인 활동을 해달라 이런 요청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변호사로 등록을 하더라도 공적 영리적 활동을 하지 말아라. 영리 예, 활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하지 않아달라는 것은 영리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의 지위를 가지고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달라 이런 취지,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단순히 법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전관 예우 근절의 의지가 안 보여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막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서는 또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예.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또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서기호 의원께서 법관이셨으니까 판사셨으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뭐 네. 이런 거 보셨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 한 번 찍는데 3천만 원이다. 보셨죠? 예? 예. 사실입니까? 그 부분을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요. 실제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실제 사례를 올려놨는데요. 그게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들어서 도장만 찍어주는데 3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근데 서기호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도 들으신 적이 있다. 네, 종종 들었습니다. 종종 들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요. 대법관들은 1년에 대법관 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1명 또는 2명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대법원 사건 수는 한 해에 3만 6천 건일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가 독점하는 형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관에게 사건을 맡겨야 좀 예. 재판이 그 판결문이 빨리 나옵니다. 아. 그리고 또 민사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제도에 걸리지 않고 판결문을 좀 자세하게 길게 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자꾸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 야,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여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상우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 막내 검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위치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대법관 자격이 충분하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요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런데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준청문회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인준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야당 측에서는 예. 우선 사건 기록이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아서 예.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예.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 오늘 말고 더 한다. 네, 오늘 말고도 뭐 하루나 이틀 더 연장을 해서라도 예. 기록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대법관의 자질에 상당히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제 저희 야당 측 또는 뭐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이시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죠. 최동수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015 시즌 메이저리그가 어제 막을 올렸죠. 예. 예. 근데 류현진 선수가 여기 못 나온 모양이에요. 개막전에.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 세인트루이스하고 시카고의 공식 개막전이 열렸고요. 이 류현진 선수의 LA 다저스 개막전은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예. 이 다저스가 샌디에이고와의 개막전에서 6대3으로 이겼는데요. 네. 이 류현진 선수는 어깨 부상 때문에 이 개막전에 합류하지 못했고요. 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예. 이 내일서부터는 이 캐치볼이라는 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컨디션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는 개막전 명단에는 포함이 됐는데 선발로는 못 나갔죠. 예, 경기에 뛰지는 못했습니다. 이 피츠버그도 조금 전에 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개막전에서 신시내티에 2대5로 패했거든요. 예. 이 강정호 선수는 이 개막전 출전 선수 명단인 25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는데 이 출전 기회를 잡지는 못했어요. 이 조디 머서라는 선수와의 유격수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요. 대신에 2루수나 3루수 백업 요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또 하나 지금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예, 이제 그렇죠. 개막도 했고 그런데 구단이 좀 수입이 쏠쏠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예, 뭐 쏠쏠해진 느낌이 듭니다. 좀 예.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 지난해 프로야구단의 경영 실적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매출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비해서 지난해 이 매출액이 18%포인트나 증가했거든요. 예. 511억 원 정도가 되고요. 한화가 475억 원, LG가 4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적자인 건 맞습니까?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상대적으로 적자가 감소한 구단도 있고요. 예. 이 반면에 적자가 오히려 더 늘어난 구단이 있는데 조금은 좀 아이러니한 게 성적이 좋으면 좀 이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성적이 좋은 구단일수록 적자가 늘어났고요. 그거 참 성적이 신기하네. 나쁜 구단이 예. 오히려 적자폭이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꼴찌였던 한화는 적자폭이 줄어들었고요. 우승팀인 삼성이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우승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보너스도 좀 많이 주어지게 되고요. 예. 이 성적이 좋은 팀은 선수들의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연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 좋으면 오히려 더 이 지출이 늘어나는 이 기현상이 신기하네. 나타난 거죠. 예. 자, 그리고 손현재 선수 다쳤다고 왜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큰 부상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이번 달 18일에 이 리듬 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손흥재 선수 소속사인 아이비 월드와이드가 이 손흥재 선수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발전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손흥재 선수 모레 귀국할 예정인데요. 예. 혹시라도 저는 무리하지 말고 네. 정밀 검진 받아보고 몸을 우선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스폰서십 유치가 부진하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폰서십 이거 유치가 목표의 40%밖에 안 된다 그러죠? 예, 현재 성적이 한 40% 정도에 불과한데요. 예. 어제 이 조직위원회가 이 삼성하고 1,000억 원 규모의 공식 후원 협약식을 가졌거든요. 이 돈이 좀 많이 도움이 돼서 이 스폰서십 유치 목표 41%를 달성을 했고, 이 곽영진 조직위 사무총장이 밝히기로는 올해까지 70%를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고요.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도 있듯이 스폰서십 유치가 계획한 대로 돼야지 조직위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원 씨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남쪽은 꽃이 만개해서 벌써 서서히 진다고 하는데 서울은 이번 주부터 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꽃놀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꽃놀이 계획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의도 벚꽃 축제 10일부터 시작하는데 서울시가 이 봄나들이 좋은 서울 봄꽃길 150선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얘기만 하다가 좀 오늘은 봄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서울시청 조경과 조윤래 팀장 연결합니다. 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윤래입니다. 예. 그 서울에서 뭐 제일 유명한 꽃 축제 그럼 여의도 벚꽃 축제일 텐데 이번 주가 벚꽃의 절정인가요? 예, 이번 주부터 비기 시작해서 다음 주가 절정이 될 것 아, 같고요. 다음 주가 절정. 예, 그에 따라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도 있는데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 축제는 오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여의 서로 일대에서 6일간 개최되고요. 송파구 석천호수에서도 10일부터 12일까지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벚꽃 등 야생화 30만 본을 심어 매우 화려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다음 주가 절정을 맞는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쭉 벚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부터 피기 시작한 벚꽃은 다음 주가 절정을 맞으면서 4월 중순까지 화려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의도하고 석천호수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곳 벚꽃 많더라고요. 서울시에. 예, 어디 또 예. 좋은 곳 어디 있어요? 예, 중랑구 중랑천변 벚꽃길도 매우 화려하고요. 예. 드라이브 길로 유명한 워커힐 길이나 금천구 벚꽃길도 좋고요. 서대문구 안산 도시자연공원 벚꽃길도 왕벚나무가 만개할 때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을 만큼 멋진 벚꽃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충분히 벚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매년 공원이나 하천, 가로변, 등산로 등에서 운동과 산책, 드라이브를 겸할 수 있는 화사한 봄꽃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예,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집 가까이에 있어서 산책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한강이나 하천을 따라 조성된 봄꽃길이 인기가 많은데요. 한강은 잘 조성된 자전거 길과 산책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곳곳에 피어나는 유채나 뚝섬과 여의도센터에 새롭게 심어진 야생화를 보는 재미도 크고요. 예. 성동구와 강진구, 중랑구, 동대문구를 연결하는 중랑천은 자치구별로 모두 손에 꼽히는 인기 많은 봄꽃길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람 많은 곳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람 좀 적은데? 예, 도심의 작은 산이나 공원을 추천하는데요. 먼저 서서울 호수공원은 인근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호수 위를 지날 때면 소리 분수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며 넓은 잔디광장에서 가족 단위로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기기에 알맞고요. 삼천공원도 공원 경관과 어우러진 벚꽃과 떼죽나무 꽃을 감상하면서 인근에 있는 삼청동 가해동의 문화공간과 성북동의 맛집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곳이고 서대문구청 뒤로 오르는 안산은 화려한 벚꽃길을 만나보시면서 인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예. 이번 주말 이제 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볼 만한 봄꽃길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겠어요? 아, 예. 거기 그 서울의 남산, 예. 북서울 꾸무숲, 뚝섬 서울숲, 어린이 대공원, 가천 서울대공원 등 대형 공원들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봄꽃을 보시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풍부하게 준비된 곳들입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조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봄이 온 것 같긴 같네요. 참 너무 각박하게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링 많이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조경과의 조윤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 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기종입니다. 이 시와버 토막 살인 사건이요. 아유, 이거 진짜 끔찍해가지고 이거 잠깐만 좀 그 사건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5일이죠. 그 식목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6일로 접어드는 그 00시 05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벽 시간인데 25세 된 회사원이 자기 가족들과 이제 돌개 잡으러 그 시아오를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그 무슨 뭐 이 밀랍 인형 같다고 처음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인형 같은 게 있으니까 결국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동을 지구대에서 해서 보니까 이 몸통 여자 시신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급하게 강력계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살인 사건으로 밝혀져서 수사본부를 차리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시아오에서는 계속해서 엽기적인 2014년 3월인가요? 네네. 그 3월 26일 날 그 신고된 우모 씨 42세 남성인데요. 거기다 또 그 어린아이 2007년도에 그 유명한 그 초등학교 두 아이가 납치돼서 살해됐던 성폭행 후에 그것도 시신 일부가 발견되고 또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만 그 계속해서 이런 어떤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되는 형태가 바로 이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논란이 되고 있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일단은 지금 이 여성 시신이요, 이 뭐 일단 머리가 발견이 됐죠. 네, 어젯밤 10시 15분경에 그쪽으로 그 관광객이 와서 신고를 했는데 이제 발견된 지점에서 정반대 방향인 서해 쪽에 3km 지점에서 그 꽤 목이 떨어지네요. 네네네. 굉장히 떨어지네. 발견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동일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에. 시신과 같은. 네. 아직은 그 몸통이 발견된 건데 그 목하고 지금 몸통이 발견된 것하고 동일인으로 좀 추정을 하고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동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일인으로 지금 그 후문이 들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급진전 수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경찰이 이 여인이 언제 살해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 피부 손상 정도 또 부패 정도로 봐서 일주일 이내에 살해된 걸로 이렇게 일주일 이내. 네, 일주일 이내에 살해된 걸로. 그러니까 발견된 5일 날 발견됐다고 하면은 전달 한 말경에나 이렇게 살해됐는데 또 이제 특이할 점이 몸속에서 부검 결과 발견된 그 음식 그러니까 닭고기라든가 풋고추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형태로 지금 감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식사 후에 한 몇 시간 후에 살해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부패 정도는 지금 같은 날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름에는 물속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부패 진행 속도가 이제 습도가 많은 육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진행이 빨리 되거든요. 이게 뭐 벌레라든가 방송이니까 아침부터 뭐 저거. 근데 이 시신은 부패는 그렇게 많이 안 돼요. 네, 왜 많이 제가 안. 여쭤보냐면 머리 부분을 발견했다고 그랬을 때는 신원 확인이라는 게 부패 정도에 따라서 용이함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그 깨끗한 형태로 지금 발견이 됐고 약간 불어 있는 형태지만 결국은 조치를 하게 되면 얼굴은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원 확인이 좀 빨라지겠네요. 네, 신원 확인이 빨라질 수 있고 또 가출인이나 미기가자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신고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깨끗하게 이제 복원을 시켜서 가족들이 우리 가족 같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보이게 되면
아마 가족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원이 밝혀지면 수사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원이 밝혀지면 아주 급진적으로 빨라지죠. 수사가 인과관계 따지고 그다음에 핵이라든가 만나는 사람 인과관계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예. 범죄가 분명히 드러나죠. 근데요. 아까도 팀장님이 그 시어 근처에서 뭐 2014년 3월인 건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조금 이렇게 이런 끔찍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 시아오가 이제 12km 정도 방조제가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인공호수 격이죠. 그런데 이게 화성, 시흥, 그다음에 안산 이렇게 전부 그 3개 시군구가 둘러싸였는데 위쪽으로는 또 올라가면 인천 지역인데 이곳이 쉽게 말하면 시가지를 벗어나면 굉장히 개활지, 강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말씀드리면 그 행인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좀 특성이 있고 또 CCTV나 방범 그 시스템이 가동이 잘 없어요. 그리고 치안력이 지금 그 부재 소위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게 이제 아주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실 경기도 경찰이 1인당 담당하는 게 상주 인구 아닌 유동 인구 합치면 지금 전국 평균에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현재 한 600여 명 되거든요. 605명. 아이고. 그런데 실제로 유입 인구까지 합치면 3배에서 4배까지 가난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안력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있고 또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좀 한가하다. 쉬운 말로 좀 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경찰력이 미치지 않고 그다음에 CCTV나 방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것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노리고 이제 습지라든가 갈대가 우거진 시야오의 유기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팀장님도 이렇게 끔찍한 입에도 좀 담기 힘든 토막 살인 사건 같은 거 좀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유부남과 유부녀가 미드나이트에서 만나가지고 40대 남성 여성인데 각자 가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결국은 각자 이혼을 했어요. 그게 한 12년 전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혼을 하고 새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둘이 이제 네네. 둘이 생활을 그렇죠. 시작한다.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났다 각자 이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한 7개월쯤 돼가지고 여성이 그 예전에 만났던 또 다른 남성을 만나는 걸 이 재혼남이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이 이걸 알게 되죠. 그렇게 돼서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된다고 여자 쪽 집에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 수사를 해보니까 12일 만에 그 토막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수사를 짧게 했습니다. 한 15일 만에 2주 만에 결국 범인이 동거남이라는 걸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일부 보도도 됐었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부적절한 관계에서 만났는데 결국은 그 소유욕이나 집착이 강해서 결국은 이런 끔찍한 살인까지 벌이게 된 사건을 담당을 했었죠. 제가 왜 팀장님께 그걸 여쭤보느냐. 지금 경찰이 이 제보를 기다리는 게 다량의 락스를 구매한 사람.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팀장님 아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토막을 어디서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락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락스라든가 냄새 제거제를 가지고 집안에 이걸 뿌리거나 그다음에 씻어내서 그 흔적들을 지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흔 같은 거는 락스로 제거를 오랫동안 해버리면 이게 이제 그 과학 수사도 미치지 못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흔 그 루미놀 시럽이라고 이걸 뿌려도 발견이 안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즘 그런 게 문제인데 그 살인 후에 뭐 혈흔을 지우는 방법, 그다음에 범죄 흔적을 지우는 방법들까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그 유해 사이트라고 그래서 차단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각 경찰서 사이버 범죄 팀에서 단속을 실제로 하고 있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몇백 개가 아니라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막 폭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 경찰 같은 경우에 지금 락스를 대량으로 구입한 경우가 있으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니까. 바로 이제 이 토막 시신을 내고 난 이후에 처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개인적인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고 들어온 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쪽에 어떤 물품을 취급하시는 분 중에서 대량으로 사간 사람이 있다면 꼭 이름을 모르시거나 사람 뭐 몰라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신고자는 절대로 보호 조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범인을 체포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가 되면 이 범죄 신고자 보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몇 천만 원까지도 그래요? 보상을 받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신고해 주시면 경제적인 알겠습니다. 이익도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니 해도 MONUI 뭐니가 최고라고 제가 경제적인 얘기한 도움도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최동월 평론가가 네. 얘기한 건데. 자, 다른 소식 집단 자살 사건도 있네요. 동반 자살 사건. 이건 또 뭡니까? 아유, 참. 이 제주도 협재라고 저 사실 이게 협재라는 곳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이 수영도 그 해수욕 갔다 온 곳이라서 그러셨어요?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예. 바다 낚시도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여기서 텐트 안에서 남성 4명이 연탄 피우고 자살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경주죠. 그 남매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각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승용차 안에서 또 자살한 형태로 발견이 됐고 지금 이게 집단 자살 사건이 계속해서 요 최근에 4건이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근데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실 사람들이에요? 전부 SNS 상에서 자살 사이트는 아닙니다. 지금 자살 얘기는 이제 사이트는 아니고 자살 사이트를 원래 유해 사이트로 해서 이제 그 접촉을 차단하거나 삭제를 시키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SNS에서 올려가지고 접촉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플래시몹이라는 형태 아시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만나서 이제 플래시몹은 그냥 해서 행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렇죠. 이건 또 영혼이 같이 가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좀 끔찍합니다. 야, SNS를 이용해서 그런다. 이게 단속이 어렵겠네요.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사실상 언뜻 그 사이버 수사팀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보통 7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제 합동 검색을 해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자살을 직접 방조를 하거나 또 자살에 관여를 하면 자살 방조죄로 형법상 입건돼서 처벌을 받지만 단순히 사이트를 올린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이 대응 법안도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사실 그 SNS가 지금 범람하는 또 사이트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참 이게. 근데 뭐 이렇게 집단 자살 사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 가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런 그렇게 형태. 자주 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 보면 대개 이제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이 모텔 안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자기 본인 집에 불러 들어가지고 2명 내지 3명 많게는 4명까지도 함께 자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이게 자살 그 시도를 하는 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본인은 죽어버리면 고만이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건 정말 그 외아들 같은 경우 또 고명딸 같은 경우 그 부모님이 이제 시신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유족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나 관련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서럽게 오시고 또 혼절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해서 키웠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부모의 마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한순간에 20대 때 30대 때 이 본인이 혼자 목숨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족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생명을 하늘로 보내버리는 이런 형태는 정말 남은 가족들에게 하여튼 천추의 슬픔을 주고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아유, 오늘 이 시신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 경찰분들도 시신 같은 거 보면은 기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나중에는 오바이트 나오고 그러지 토 나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처음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베테랑이 이제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덤덤해지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법의학 하시는 매일 하루에 10건에서 7건씩 부검을 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이제 자주 보게 되니까 항상 현장에 가면은 시신을 보게 되면 우선 그분에 대한 종교가 어떻든 간에 개인적인 종교 신념에 의해서 묵념을 드립니다. 아, 예. 그러시는군요.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라고 영면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항상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존중하면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토가 나온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업무적으로 예, 굉장히 좀 경건한 마음으로 업무 임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끔찍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자, 이번에는 좀 시신 얘기 아닙니다. 이 복권 1등 당첨자가 범죄자가 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권에 8억이 돼가지고 이제 세금하고 뭐 떼고 한 13억 몇 천만 원을 수령한 분인데 이분이 30대 중반인데 이 8억이 됐는데 5억씩이나 세금 뭐 이제 이것저것 세금 제하고 또 뭐 보이죠 뭐 이것저것 했는데 13억 몇 천만 원 손에 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불과 4년 만에 이게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가서 탕진, 또 밤에 유흥업소에 가서 탕진,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그 정말 소중하게 당첨이 된 이 돈을 소중하게 사용을 했으면 됐는데 전부 유흥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4년 만에 이게 다 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씀씀이가 있었던 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휴대폰을 훔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중간에 체포가 돼서 불구속 입건되고 또 징역형을 살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무려 한 1억 한 3천만 원어치를 훔친 게 100회 넘게 그래서 결국은 상습절도로 발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속이 돼서 뭐 징역형 한 3, 4년 정도 징역형을 받는 형태가. 1억 3천만 원. 네네. 그렇죠? 네. 휴대폰을. 예. 어이구, 많이도 훔쳤네. 예? 근데 이 사람이 로또 당첨되기 전에도 전과는 좀 있었다고. 예. 그 같은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 체포될 때 압수를 보통 하거든요. 절도범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압수 그 절도에 관련된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체포될 때 보니까 이 연금 복권, 스포츠 토토 복권, 그다음 로또 복권, 그러니까 로또 복권까지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복권에 대한 그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당첨이 되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뭐 지금 그제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2번에 걸쳐서 그 당첨이 되신 부부가 해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예, 결학을 한 경우고. 예. 맞을 뭐 몇 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 당첨이 됐다 해서 지금 회 토픽이 됐었는데 지금 사실상 복권에 한 번 당첨된다는 게 이게 사실 814만 번지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이 13억 몇 천만 원이면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쓸 수 있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돈인데. 야, 참 정말 저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배운 게 도둑이라고 절도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1억 3천만 원씩 훔친 거예요? 뭐 있으면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눈속임을 해서 절도를 하거나 또 매장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훔치거나 이제 이런 속임수 절도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뭐 핸드폰,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도 이제 뭐 그 인터넷 관련해서 이제 훔치고 이걸 또 작물아비에게 팔아는 건데 애매한 또 작물 그 아비들 또 형사 입건돼서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 정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이 끝이 안 좋게 되시는 분 물론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로또에 대한 그 당첨이 되면 소중하게 사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67% 정도는 거의 뭐 폐가망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통계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20% 정도는 값지게 사용을 해서 좋은데 무려 67% 정도가 로또 당첨되면서 허황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예전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 전 생활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로또 복권에 대한 한 번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시고 쉬는 게 얼마나 맛있고 꿀맛 같습니까? 우리 신 교수님이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지만. 아유, 별 말씀을. 팀장님은 복권 당첨되시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복권 당첨되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한 100군데 정도 고아원이나 어려운 노인네들이나 계신 곳을 정말로 방송 그만두고요. 한 100군데 정도 전국 일주를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다못해 한 100만 원씩이라도 드리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다녀보고 싶어요. 팀장님은 진짜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그게 꿈이에요. 네. 솔직히요. 근데 있잖아요. 100군데 정도까지 딱 나왔을 때 전국에 전국 100군데 정도의 땅을 사시겠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 팀장님은 100군데를 진짜. 다니면 또 전국을 다 일주를 그래요.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되고 좋은 일 그렇죠. 하면서. 근데 좋은 일 하면요. 정말로 마음이 흐뭇해지고요. 혹시 집안에 그게 정말 자기한테 옵니다. 정말 예. 돈 많게 자란 아이들을 그럼요. 그런 그 자폐증이나 고아원 데리고 가면 나중에 굉장히 선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는 그럼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야, 그 참 역시 또 우리 팀장님다운 말씀이시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고 정말 행운이 함께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